저는 NH투자증권에서 국내외 부동산, 항공기, 선박금융 등 대체 투자 업무를 맡고 있는 송현승 이사입니다. 첫 직장이 증권사에서 주로 이제 기업들의 IPO라든지 채권 발행 쪽과 관련된 ECM 업무들을 주로 담당을 했었고요. 신용평가사에서 주로 구조와 금융 쪽 이런 쪽을 담당을 하다가 현재 증권사에서 국내외 대체 투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로 신용평가사에서는 이제 구조와 금융, 구조 스트럭처를 어떻게 상품의 구조를 짜고 금융 구조를 어떻게 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포커싱을 맞춰져 있었고, 그리고 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자산의 밸류에이션 부분들 어느 정도의 적정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는 국내외 부동산 그리고 선박과 관련된 항공기 이런 자산들이 적절한 밸류에이션을 찾아가고 이거에 대해서 투자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투자하는 대상은 이제 개발 PF, 소위 말하는 개발 금융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하고 완공된 부동산을 매입하는 업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로 아파트란 오피스텔 같은 주거용 상품을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금융기관이나 국내 연기금들은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물류센터 같은 이런 상업용 물건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상업용 물건을 투자하기 위해서 바라봐야 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향후의 경기 전망, 그리고 금리나 환율 변동 이런 측면에서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자산을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동산 상품에 투자할 수 없는 부분들을 부동산 펀드라든지 아니면 리츠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한 영역에서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내 부동산 현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부동산 개발 사업은 대형 시공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PF가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금융기관이나 연기금들이 자금을 투입을 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현상입니다. 둘째는 신탁사의 책임준공을 보증하는 상품들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의 대형 시공사들이 참여하던 시장에서 중소형 시공사들도 다양한 상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상품의 공급의 다양화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는 기존의 부동산 시장에 있는 상품들이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주거용 상품 위주에서 지금은 물류센터라든지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다양한 아이템들이 상품으로 등장하였고, 또 시장에서 기존에 있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도 참여하게 되면서 상품의 아이템이나 상품의 공급이 여러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넓어졌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주요 참여자로는 크게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금융기관 이렇게 3대 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사는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 매입된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공사는 토지 매입과 인허가가 끝난 상태에서 해당 물건을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업과 관련돼서 저희 금융기관들은 자금을 대출하든지 에쿼티 투자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참여자로 볼 수 있는 것은 정부라든지 관공서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참가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발된 상품에 투자를 하는 수분양자,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와 국내 부동산 투자의 큰 차이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개발하고자 하는 시행사의 업력이나 자본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디벨로퍼들이 충분한 자기 자본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비해서 국내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자본 능력이 열악한 시행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니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이나 대형 시공사에서 보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이 분양률이 높은 사업장인 경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분양률이 낮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우발채무와 관련된 리스크 부분이 오롯이 시공사와 금융기관에 전가됨으로써 부실화의 가능성이 대두되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화두는 정부의 부동산 PF 보증 행위 축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기존에 있던 국내 금융시장의 지급 보증 행위들이 상당 부분 금융기관으로 전가가 되면서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되는 이런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 부동산 PF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해외 대체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국내에 있던 개발 사업에서 해외에 있는 오피스라든지 물류센터의 개발에 국내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기존의 해외 IB들이 점령하던 시장에 있어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용 상품들은 시장이 침체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국내에 있는 저금리로 인해서 국내에 있는 오피스 시장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적인 화랑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남산 스테이트 타워라든지 종로 타워에서 올해도 많은 오피스들이 국내에 매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백화점이나 쇼핑몰, 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마케팅 시장에서 향후에는 쿠팡이라든지 마켓커리어 같은 온라인 쇼핑몰 위주로 시장이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마트와 백화점 실적 저하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온라인 쇼핑몰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품을 저장할 수 있는 물류센터가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개발 사업이 앞으로도 유망한 사업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와 관련된 SI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스토리지 개발 사업도 향후 유망한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시장으로서는 정부의 리츠시장 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향후에도 리츠시장이 큰 시장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로 인식이 됩니다. 또 부동산 펀드도 또 똑같이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가에 있는 부동산을 편입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판단됩니다.